왜 앞차가 못 가고 있지? 아파트 입구에서 불과 10m도 못 가서 길이 막혔다. 웬일인가 했더니 내 앞차가 마주오던 검정색 외제 승용차와 좁은 길에서 대치 중이었다. 출근길에 기싸움이라니. 차라리 후진해서 돌아가는 게 낫겠어. 하지만 차를 후진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다른 차가 벌써 내 차 뒤로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. 괜히 차를 끌고 나왔군. 평소대로 지하철을 탈걸.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뒤에 따라붙었다. 내가 차를 후진시키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. 하지만 맞은편 검정색 승용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. 참다 못한 내 앞차 운전자가 차창을 내리고는 소리를 질렀다. 도대체 뭐 하자는 거요? 그 차만 후진하면 해결되잖소. 그러자 맞은편 운전자도 차창을 내렸다. 내가 먼저 왔어요. 늦게 온 그쪽 차들이 후진하는 게 맞아요. 이러다간 지각할 게 뻔했다.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려 맞은편 운전자에게 다가갔다. 선생님 화나시죠? 선생님이 먼저 오셨는데 나중에 온 저희들이 꿈쩍도 않고 있으니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이러고 있으면 서로 손해인데요. 그래도 이 가운데 제일 아실 만한 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운전자가 나를 흘낏 올려보더니 하며 후진 기어를 넣었다. 그가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?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온 내게 길을 비켜달라니 날 뭘로 보는 거야? 그는 자존심이 꺾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. 그 두려움이 그가 버티는 이유였다.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에 리듬을 맞춰주자 두려움은 즉각 끌려 나왔다. 또 제일 아실 만한 분이라는 말에 두려움 대신 자존심이 살아났다. 그는 자존심이 꺾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. 그 두려움이 그가 버티는 이유였다.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의 리듬을 맞춰주자 두려움은 즉각 끌려 나왔다. 또 제일 아실 만한 분이라는 말에 두려움 대신 자존심이 살아났다.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등교할 시간이 다 됐는데 꾸물거리더니 돌연 고함을 질렀다. 엄마, 아빠, 빨리 와봐! 아들이 고함을 지르자 엄마도 막 고함을 지르며 아들 방으로 달려갔다. 왜 아침부터 고함치고 야단이야? 엄마, 내 일기장 어디 뒀어? 야, 책꽂이에 꽂혀 있잖아. 눈은 뒀다 어디에 쓰냐? 그녀는 아들의 등을 탁 치며 말했다. 왜 때려? 그리고 왜 엄마가 내 책상을 맘대로 뒤져? 그녀는 기가 막혔다. 뒤지다니? 돼지우리 갖기에 치운 거지. 그래도 내 물건에 손대지 마. 내가 엄마 물건 손대면 좋아? 뭐라고? 이 녀석이 아침부터 정말? 갈수록 따지고 대드는 아들. 그녀는 곧 아들과 맞서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. 그래서 그 뒤로는 아들이 그녀를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상냥하게 물었다. 엄마 불렀니? 왜 무슨 일이 있어? 아들이 물건을 찾으며 짜증을 내도 꾹 참고 상냥하게 대했다. 미안하다. 엄마 맘대로 네 방을 치워서. 네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치우려 했는데 찾기 어려운 거 있니? 그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들을 공격하지 않았다. 자신을 잊고 아들의 감정에 철저히 리듬만 맞춰 주었다. 닷새쯤 지나 아들의 말투와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. 혹시 엄마 내 연필통 봤어? 미안해. 내 건 내가 챙겨야 되는데 자꾸 엄마한테 물어서.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부엌으로 쪼르르 다가와 말했다. 엄마,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. 근데 참 이상해. 왜 전엔 내가 짜증을 냈지? 그녀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. 아들의 짜증을 공명시켰던 건 바로 자신의 짜증이었기 때문이다.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. 한 직원은 상사와 인사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.
언짢은 기분으로 귀가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. 여보, 민지가 학교에서 불미한 일에 휩쓸렸나 봐요.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에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. 아마도 시험 시간 중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이었다. 행실이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 딸아이가 그런 일에 개입되다니,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니 0점 처리 아닌가.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.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흠이 될 수도 있다. 그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. 딸에 대한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. 회사에서 임원과 충돌해 가뜩이나 기분이 엉망인데 딸까지 일을 저지르다니. 귀가해보니 딸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. 아빠, 죄송해요. 저녁 식사 끝나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딸도 화가 나면 무서운 아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. 아마 식사하면서 아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졌으면 하는 것 같았다.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감정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. 그런 마음으로 딸의 말을 들어봤자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았다.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.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빨리 출근해야 할 일이 생겼다. 딸과의 대화는 또 미뤄졌다. 회사에서 다퉜던 상사와 면담을 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. 이런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. 세상은 참 고통스럽고 외로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 다시 들었다. 수심에 잠겨 귀가하면서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. 민지도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롭고 외로울 거야. 현관에 들어서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딸을 안아주었다. 품에 안긴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다. 그래, 민지야. 힘들고 괴롭지?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. 실수를 통해 배운다면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는 게 몇 배 더 낫지. 단단히 혼낼 줄 알았던 아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말. 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.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. 당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네요. 툭 하면 폭발하는 줄만 알았더니. 고마워요. 마음이 밝아져서일까. 며칠 뒤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. 민지가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감안해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. 남이 실수를 저질러 고통스러워할 때, 화를 내는 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. 거꾸로 아픔에 리듬을 맞춰주면 아픔이 털려나가고 그 빈자리엔 감사와 사랑이 흐르게 된다.